네, 세 번째 임원 보수 내용인데요. 잠깐 생각해 또 교재,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건지 여전히 또 샘플이어가지고 1354쪽 부록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부록에 임원 보수 규정 샘플을 3개를 수록을 해놨거든요. 1354쪽. 1354. 펴셨나요? 네, 이게 이제 사례 1번 지급 규정이고요. 5조 기본금이 있고요. 6조 정기상여금, 7조 인센티브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57쪽에 보시면 규정 2쪽입니다. 2쪽은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좀 구분해가지고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구분한 그 형태의 보수 규정입니다. 그래서 5조 기본급, 1358쪽에 보면 6조 상여금, 1359쪽 7조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임원의 적용, 비상금 임원의 적용해서 조금 이제 임원 구성이 좀 다양한 그런 회사에 대한 사례이고요. 1361쪽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례거든요.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5조 기본급 있고요. 6조, 앞에 있던 뭐 상여금, 인센티브 다 없네요. 오늘 기본급으로만 설계한 모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1362쪽 두 번째 손가락 표시 보면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경우처럼 매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가 변동되지 않고 일정한 형태의 기업에 적합한 규정. 그래서 영업 성과가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연말에 상여금, 뭐 인센티브 이런 거 줄 일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회사는 기본급 베이스로만 설계한 그런 모형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좀 보시고 해당 기업 규모나 이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한 모형으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분에 딱 맞춰야 되니까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끊을게요. 밥 먹고 또 해야 되니까. 네. 임원 보수. 네. 정관 정비 끝나고 이제 보수 지급 규정 첫 번째 소득 유형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개를 대표적인 전통적인 소득 유형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매년 경영 성과에 대해 받는 보수와 배당 소득, 그리고 미래 시점에 은퇴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그걸 이제 담는 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급받는 게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은 오늘 강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상속이라는 관련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소득 대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은 세무사님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는 나라죠. 죽을 때 한 번 내는 세금, 무시무시한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속세를 고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시 180도 달라집니다. 임원 보수도 상속세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배당은 더더욱 그렇고요. 퇴직금도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답시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소득이 임원 퇴직금인데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들어가면, 자, 회사의 이익은요, 이렇게 여러 이익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임원도 이제 그 중에 한 당사자에 불과한 거죠.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 그래서 회사 이익이 생기면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임원 보수는 그럼 뭐냐? 자, 임원 보수는요, 성과 보상의 급여입니다. 아까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선생님? 위임 관계였죠. 고용 관계가 아니라 위임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회사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쓰잖아요. 뭐 위임받은 권력이다. 뭐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거고, 자, 우리 대표님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영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성과 보상을 받는 거죠. 뭐에 대한 성과 보상을 받겠습니까? 경영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본인이 경영한 거에 대한 성과가 뭐예요? 회사의 이익이죠. 영리법인의 임원이니까. 그래서 이 이익의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그런 보수의 개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왜 그리고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언제 그리고 임원보수를 결정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다 다를 거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거의 근로자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 대표님이. 그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것도 이제 새로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좀 많이 안내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일단은 지표가 회사 이익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까 회사 이익은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있을 텐데, 영업이익을 많이 씁니다. 영업이익에 본인이 경영에서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보상받아야 되는 급여다. 보수다라는 거죠. 크게 이렇게 쪼갭니다. 사실은 전부 몫을 먼저 빼고요. 국가가 제일 먼저 가져가죠. 빼고 나머지 3개로 결정하는 거죠. 보수 얼마, 주주대항 배당 얼마, 그리고 유보 얼마. 이 비율을 세무사님 30초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표가 물으면 대표님 이렇게 안배하시죠라고 상담을 하실 거를 한번 30초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고민해 보셨어요? 전 최저점은 확실히 압니다. 임원 보수가 이제 우리 의사결정 포인트니까 최저점은 확실히 압니다. 저기 표시된 거 있죠?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가 우리 회사 영업이익에 생기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게 없죠. 간접적인 기여는 뭐 한 게 많겠죠. 뭐 도로도 깔고 뭐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다이렉트로 지원한 건 없는데 정부가 21%를 가져갑니다. 법인세 한계세율 2단계. 내년부터는 22% 되겠죠. 이제 2%포인트 오르니까. 그죠? 자, 이익을 생기는데 기여한, 직접적인 기여를 안 한 정부도 21%를 가져가는데 대표님은 그거보다는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경영하셔가지고 이익을 내셨는데. 그죠? 그건 아닙니까? 배당 몇 프로 할까요, 배당? 지금 그 세법 개정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장기업들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줄게, 라고 하는 이제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배당 성향 40%. 본거에 40% 배당에 그럼 분리과세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부 입장에서 주주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이상적인 합리적인 보상 비율이겠죠. 근데 그걸 따지면 배당 40% 하면 나머지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333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3, 33, 34. 그 가이드에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뭐 30%도 하고 뭐 30 몇 프로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공에서 이제 대표님 강의 때 제가 여쭤봐요. 대표님이 경영가지고 100의 이익을 냈는데 그 중에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보상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상하게요. 30%에 수렴하더라고요. 세금도요. 대한민국 세일책에 말씀드리고 대표님 대한민국 세일은 어느 정도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실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한 30% 정도? 상속세도 한 30% 정도? 그럼 기꺼이 내겠대요.
그 선에서 저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수 30%대, 배당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30%대, 그 다음에 유보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청에서 과다급여, 저기 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다급여. 제 친구가 하는 회사의 후배인데 조사 나왔어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원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익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나면 여기서 단가 압력에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급여 배당밖에 없잖아요. 매년 유출해가는 방법은 소득은. 근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익을 많이 줄이는데 영향을 못 미치니까 본인의 급여를 엄청 높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연봉이 단기 순이익의 80% 정도예요. 느낌 어떠세요? 이익의 80%. 과한 것 같다. 안 과한 것 같습니까? 회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좀 과한 느낌 생각하면 안 드세요? 이렇게 다른 목도 있는데 주주목도 있고 본인이 80%를 다 가져가면. 그래서 이제 청에서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이제 규정 이런 것도 이제 체계대로 관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논리로 이제 과세를 하냐면 동종업계 상위 몇 개 업체 평균율과의 차이 이걸 가지고 부인하잖아요. 이 회사의 동종업계 상위 뭐 평균 업체가 뭐 예를 들면 단기 수익 한 30% 정도 보장받는 동안에 80% 보장받는 이거 과다급여다, 이익 처분이다, 50%를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다급여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소득세 내는 거 부담 때문에 과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위임보수, 경영성과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 이유가 소득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생님,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8단계 누진세율인데 1억 5천 초과되는 부분만 따지면 38, 3.8 건보료 하면 48.9%예요. 이 볼륨만 가면요, 무조건 반 이상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장하고 있는 웬만큼 정도 기업의 대표는요, 다 살아있는 동안 반 내놔야 돼, 국가에. 포기해야 돼요. 이걸 돌리려고 급여를 막 5천 이하로 해가지고 33%? 이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내더라도 일정한 비율에 의한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지만 상속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 적정 급여를 받아야 될 분이 조금만 보상을 받으니까 잉여금 막 수십억, 수백억 돼가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가압상속공제 뭐 600억까지 되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원보세 개념을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단하고 내가 보상 일부 받으니까 나머지 잉여금으로 쌓이니까 나중에 상속세가 얼마만큼 나올 거니까 가압상속공제가 600억까지니까 이 정도 벌리면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작년에 뭐 이렇게 뭐다 연봉 뭐 1,000 올려 뭐 2,000 올려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영업이익의 몇 프로 정도. 그래서 올해 전망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작년에 35% 보상 받았지만 올해 연봉은 한 30% 정도에서 조금 낮춰서 뭐 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들을 매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거죠. 네, 상속세. 만약에 세무사님, 대한민국이 상속세라는 세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대표님의 연봉 결정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합리적인 보수 저런 거 못 필요 있습니까? 잉여금이 몇십억이 쌓이든 몇백억이 쌓이든 상속세가 없는데 그냥 자식도 물려주면 되죠. 상속세가 폐지되면 대표님의 연봉 결정 기준은요, 대표님이 필요한 생활비가 연봉 결정 기준이 될 겁니다. 그죠? 과다급여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속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결정하는 임원보수의 결정이 미래의 상속세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매년 이 의사결정이 쌓여서 누적된 게 저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결산 보고서 양식 보시면 그 매년 최근 3개년 성과 보상 비율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에서 40선에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요. 규정대로 매년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정도 보상 비율을 해서 매년 집행하면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뭐 과다보수 개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가 과다한 거냐는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과하다라고 하려면 과반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0%를 넘어가야 과한 보상을 받는, 왜냐면 다른 목도 고려한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과하다는 기준을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는 동종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건 짝할 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보면 규정 정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과하게 받고 있는 회사들 얘기해요. 80%, 90% 이런 것들. 그래서 40% 미만 3자에서 매년 관리되고 있으면 그 논리 가지고 과세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액수 관련된 게 판시상이 나오는데 판사는 그렇게 판시상이 돼 있어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8억 5천 정도거든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의 액수가 당기 순이익의 42%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들어서 부당한 보상이라고 부인한 사례도 있어요. 판시상이 그렇게. 판사들은 상여금을 이익의 42% 보상받은 것도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상여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판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이드 안에서 이제 쭉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회사,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뭐 상여금도 몇 억 단위로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뭐 대표님 연봉이 1억 미만이다. 그러면 뭐 현상을 보면 뭐 규정 없고요. 뭐 이런 결정 과정 없고 뭐 이래도 세무상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터치 안 해요, 그거. 근데 이제 급여대장에 상여금이 찍혀 있는 거는 터치할 수 있어요. 몇 천짜리도. 제가 이건 개업 초기에 경험했던 거예요. 대표가 연말에 상여금 한 3, 4천 정도 이제 매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소 나오는데 그거 부인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모를 때, 그 책 쓰기 전 얘기. 그래서 과세 당한 적이 있어요. 상여금이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네. 그래서 상속세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임원보세의 법률적인 개념, 이제 이거 답하실 수 있으시죠? 임원보수 얼마입니까? 대표님, 세무사님, 임원보수 얼마입니까? 20억이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네, 상법상 임원보수. 제가 명확하게, 상법상 임원보수 얼마죠? 네, 20억. 20억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이제 보셨던 거고, 청구권, 넘어갈게요. 청구권 안 나오네.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임원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고요. 임원은 위임받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시고 개념을 우리 비상장 기업의 대표님께 좀 안내를 좀 세무사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법상 한도 존재하고요. 근로자는 한도 없죠. 상여금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임원만 제재 대상입니다. 임원만. 그래서 근로자 임원의 차이를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회사 영업이익이 10억일 때 경리팀장 연봉이 4천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회사의 영업이익이 2배로 해서 20억 이익 난 거예요. 그러면 경리팀장 연봉을 8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왜? 얘는 근로자니까. 회사의 성과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이제 10억일 때 대표님 연봉이 1억이었다고 그러면 본인이 경영 잘 하셔가지고 20억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럼 연봉을 2억으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소득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근로자처럼 보상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기업들 세무사님 돌아가시면 그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하고 대표님 연봉 한번 나눠보세요.
10%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보상 잘못된 거예요. 이 예금은 계속 누적해서 아마 커져갈 겁니다. 그론에서. 그래서 성과 보수를 여기 나옵니다. 여기. 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한 데는 주천계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처럼 주천계를 정한다 해놓고 주천계를 정한 적이 없는 정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연봉을 몇 억씩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청구권 없는 보수 받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요 지급 의무 없는 금전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다만 이게 세무상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에 따라서는 조사 관서의 어떤 이렇게 지방청이냐 관할이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조사관의 개인적인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에 세무사님 이 책이 있잖아요. 이제 관계하다 보면 이제 청에 조사과에 있던 사람도 이제 여기서 선물하게 되고 이럴 일이 이제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내가 청에 있을 때 이 책을 알았으면 내가 실적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사관들도 몰라서 가서 못하는 게 있나 봐요. 몰라서. 근데 이제 이게 AI가 이제 되면 몰라서 가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AI가 이제 항목을 다 뽑아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AI의 발전이 우리 세무업계에 결코 편리한 점도 있긴 할 텐데, 그죠? 법대로 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사례가 생겨 우리의 세무사의 이제 컨설팅 영역이 좀 확대되고 하는 거니까. 어제 참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돼서 조세 소위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수 기준 법제하는 것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수 기준표. 그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아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건은 올라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 상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않고 주총계를 정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주총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안 정했으면 줄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임원은 청구권이 없는 보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총계를 정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것처럼 임원 보수 한도는 정관에 그냥 딱 총 한도 세팅하시고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결정만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매년 결정하는 그런 툴로 설계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장 기업이랑 우리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강행 규정해가지고 주총 결의가 없었다고 하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